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운동의학 및 장애재활연구실의 문창호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이 근거 기반 운동 처방의 개념과 이러한 근거 기반 운동 처방을 통해 개발한 근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총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는 이 근거 기반 운동 처방의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즉, 이제 영어로 하면 이 exercise is medicine, 즉, 이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은 미국 의학협회와 미국 스포츠의학협회가 공동 발족한 캠페인의 구호로, 이는 신체 활동이 최적의 건강을 촉진하고 장애나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이 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여러분들은 지나친 운동은 독이다 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과 마찬가지로 운동 또한 남용하게 되면 그때는 운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 근거 기반 운동 처방, 근거 기반 운동 의학,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근거 기반 의학은 1990년도에 나온 개념으로 이런 현장에 있는 임상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이런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현존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최상의 근거에 기반하여서 환자를 위한 객관적인 의료적 결정을 하는 것을 이런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 기반 운동은 그런 임상 의사가 아닌 트레이너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현존하는 근거에 기반하여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근거 기반 운동이라고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숙달된 트레이너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근거에 기반한 운동 처방은 트레이너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근거 기반 운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개발된 근거 기반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하는 다양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근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문헌 조사를 통해 얻어진 근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근거를 찾아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인 FITT를 적용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짧게나마 이 근거 기반 운동 처방의 개념과 exercise is medicine, 즉 스포츠 의학, 운동 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아마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자면, 근거 기반 운동 처방이란 즉 이 현장에서의 그런 트레이너의 감에 의존하는 트레이닝이 아닌 연구나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통해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선 주제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이러한 근거 기반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저희 연구실이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근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은 대체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인 FITT 그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이제 운동 처방의 기본 요소인 FITT에 입각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이 FITT는 이제 프리퀀시 그리고 인텐시티, 타임, 타입의 줄임말로 각각 빈도, 그리고 강도, 시간, 운동 종류를 뜻하게 됩니다. 즉, 이 FITT는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 처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FITT를 통해 개발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근비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근력 향상 프로그램의 FITT 중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F, 프리퀀시, 즉 이제 빈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근육 성장의 과학 및 실용적 접근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비대 분야의 전문가인 브래드 쉔펠드가 발표한 메타 분석 논문에 의하면 저항 훈련의 빈도는 근비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특정 근육에 주 1회, 2회, 3회 혹은 그 4회 이상의 빈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근비대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더 자주 했는데 근비대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쉔펠드 박사는 논문에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당 운동 볼륨량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볼륨,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륨은 어떻게 구하냐? 강도 곱하기 횟수 곱하기 세트 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총 운동 볼륨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동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한 볼륨량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 요일을 곱하게 되면은 주당 총 운동 볼륨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초보자는 고중량 고반복을 통해 빈도수를 현저히 줄이고 운동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의학 협회에서는 트레이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또는 뭐 이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와 같은 그런 스포츠적인 운동을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최소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주당 2에서 3회 정도의 저항성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보자분들이 고중량 고반복을 통해서 빈도를 현저히 줄이더라도 이 총 볼륨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더러 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해서 이 목표 타겟 근육에 충분한 자극, 제대로 된 자극을 주었다면 네, 이 평균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이 트레이닝이 이제 되지 않은 사람의 기준으로 48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
그 근육 회복은 48시간에서 72시간 가량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 즉 이제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ACSM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주당 2회에서 3회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은 전신을 하루에 다 운동을 하는 무분할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당 목표 근육들을 2회에서 3회 정도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빈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FITT 중 이제 I에 해당하는 인텐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게, 세트수, 빈도, 휴식 시간, 그리고 운동 속도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총 볼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운동 강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1R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1RM은 최대 힘을 발휘하여서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을 1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그런 어떤 단어 중에 3대 500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3대 500이라는 말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운동에 1RM을 더하여서 500이 넘냐, 넘지 않냐를 이제 3대 500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 협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1RM의 60%의 강도에서 주 2회에서 3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메타 분석 논문에 의하면 이제 1RM의 30%에서 50%의 강도와 그리고 1RM의 70% 이상의 굉장히 고중량의 부하를 적용하였을 때 만약에 둘 다 의지적 필요 시점까지 운동이 도달을 하였다면, 말 그대로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진행을 하였다면 근비대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근비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 강도, 부하가 아니라 운동을 의지적 필요 시점까지 진행을 하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무게 저항을 가지고 이 저항성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 마라톤 선수가 갖고 있는 타입 1, 즉 이 지근섬유가 더욱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근비대 측면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의 몸은 굉장히 좀 근육질적이고 다부진 그런 체격인 반면에 뭔가 마라토너 선수들의 그런 몸을 봤을 때는 근비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왜소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속근과 지근의 차이인데, 말 그대로 지근은 좀 더 지구력적인 측면이 강하고 속근은 좀 빠른 이런 무산소성 운동과 같은 순간적인 파워를 내는데 이득이 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최소 30% 이상, 1RM의 30% 이상의 강도로는 해줘야 된다고 제한선을 두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ACSM에서 왜 1RM의 30% 이런 이야기 넣지 않고 1RM의 60% 이상의 강도로 하여야 된다고 이제 한 이유는, 당연히 이 부하가 적은, 흔히 말해서 이런 헬스장에 있는 핑크 덤벨을 사용해서 가슴 근육과 같이 이런 큰 근육들을 이제 의지적 필요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1RM 60% 강도로 의지적 필요 시점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바쁜 현대인들한테 시간적 효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 강도도 정해졌고 빈도수도 정해졌는데 횟수 또한 정해졌죠. 최대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횟수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몇 세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력과 근비대를 위한 이제 근거 기반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세트 이상, 주당 10세트 이상의 같은 부위의 운동을 진행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회, 그리고 15회 이상의 세트 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주당 10에서 15세트 정도의 이제 가량의 운동을 부위별로 진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분할 전신 운동을 주 3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나누기 3을 해주시면은 대략 이제 3에서 한 5세트 정도 가량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운동을 진행할 때. 네, 미국 스포츠의학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초보자 같은 경우에 주 3회 한 4세트 정도 가량 저항성 운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게 되면 이제 최대한 근비대 측면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다르고, 또한 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 하체나 상체에 따른 부위별로도 속근과 지근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동 일지를 작성하시면서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 그리고 회복 능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정해진 10에서 15세트 사이에서 조절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세트 간 휴식을 60초 이상 두는 것이 근비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저항 운동 부하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kg를 들었을 때와 50kg를 들었을 때 똑같은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내가 100kg를 들었는데 똑같이 60초 쉬고 50kg 들었을 때 똑같이 60초 쉬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3초 더 짧게 쉬거나 그런 식으로 운동 저항값에 따라 이 휴식 시간은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운동 시간대, 그리고 수축 속도, 단일 관전, 다관절 운동, 뭐 혈류 제한과 같은 근비대 측면에서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문에 많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그닥 이제 근비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타입, 종류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뭐 단일 관절 운동, 한 가지 운동만 사용하는 운동이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런지와 같은 다관절 운동, 여러 가지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에서의 근비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터 스킬, 그런 운동 수행 능력이나 뭔가 내 움직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단일 관절 운동보다 다관절 운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미국 스포츠의학 협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단일 관절보다는 다관절 운동을 진행해 주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근비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당 10에서 한 15세트 정도 그 부위별 세트 수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세트를 진행할 때는 내가 의지적 피로 시점까지 도달을 하였느냐, 원 RM의 30% 이상의 강도로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원 RM의 30% 이상의 강도로 내가 의지적 피로 시점에 도달하였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사람에 따라 속근과 지근의 비율, 그리고 부위별 비율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직업도 다를 수 있고 생활 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고, 이 참고를 해서 자신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과 좀
좀 맞추어서 자신만의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